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 인천광역시 저희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오늘 146차 인천시민 사회포럼에 와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선배님이자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신 박인규 센터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좀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 전에 간단히 프로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 사단법인 시민가대안 연구소 이사장직을 역임하셨고요.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센터장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이시고요. 또 사단법인 인천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박인규 센터장님을 모시고 오늘 인천의 도시재생으로 살펴보는 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 빠뜨리셨잖아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이셨는데. 옛날에 그걸 빠뜨렸구나.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그러네. 요즘 자치위원회가 좀 활동이 없어서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바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안 보이지 않아요? 이거 이거 큐브에서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니까. 마이크 앞에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파워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키우지? 이게 화면 처음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화면 키우? 아 여기 다 나왔어. 예, 뒤에 있습니다. 예. 아래 키만 누르시면 돼요. 잘 나오기로. 이걸로 뒤에 길게 눌러요. 예, 저기 보셔야 돼요. 예, 됐습니다. 들리세요? 네, 들려요. 그럼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인규입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제가 센터장으로 온 거는 올해 1월 달에 오게 됐고요. 딱 따지니까 이제 10개월이 됐네요. 10개월이 됐는데 제가 뭐 도시재생과 관련된 활동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고 재생의 역사 자체가 길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유관에서 요즘에 도시재생에는 특히나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분야들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활동을 꽤 오래 해서 그 경력 때문에 사실 이 센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시재생만 놓고 따져보면은 그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임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유관 활동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배경은 제가 그 활동보다는 사실은 이 자리가 약간 정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민운동을 오래 해왔죠. 또 그 경력도 굉장히 많이 참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은 재생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사실 이제 주거복지와 연결돼서 주거복지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그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정 선생님한테 미리 그건 난 못할 테니까 그건 빼고 도시재생만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봐야 되겠다. 혹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런 혹은 뭐 강의나 혹은 뭐 워크숍이나 뭐 이런 것들에 참여해보거나 들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예, 있어요. 제가 들어봐서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 수준에 맞게 하고 경험이 없으면 그 수준에 맞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안정 선생님 들어보시. 다른 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계속 도시재생의 주제를 가지고 연수 기획 프로그램을 해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정도는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계시다. 예, 예. 저쪽에 리추홀구의 유진수 그 음. 센터장님도 오셔서 음. 그 도시재생 기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면 또 아, 그럼 내가 기본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버전을 좀 업했어야 됐을 텐데 그렇게 못했네요. 어쨌든 뭐 제가 준비한 거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이렇게 도시재생이란 무엇이고 도시재생을 하면 어떻게 바뀌고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의 인천의 상황은 어떻고 인천의 도시재생 사업지역 현황,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현황,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인천광시 도시재생의 문제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는데 쉬운 부분은 싹 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주로 인천의 도시재생 현황과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센터 현황,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이 위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아, 쓸데없이 준비 많이 했네. 아, 근데 평상시 하던 거니까. 도시재생 요거 하나만 하고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도시재생이란 뭔가? 그러면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가 실제로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드라이하죠, 그야말로.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거잖아요. 도시는 사람과 같이 마찬가지고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활동을 하다가 나이를 먹으면 늙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죽게 되죠.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도 탄생해서 도시가 성장하고 그리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도시가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많은 도시들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하고 다른 점 한 가지는 도시는 사람처럼 죽거나 사라져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 도시가 쇠퇴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게 바로 재생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재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생된 도시는 과거에 그 도시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도시가 가졌던 그 역사, 그 다음에 그 의미, 그 추억, 그 다음에 간직해야 될 기억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날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도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굉장히 무지하거나 또는 좀 잘못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낡은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현대식 이런 것들을 갖다 앉히는 것이 마치 재생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낡은 것을 간직하고 새로운 것도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신구와 찐구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옛 것은 다 사라지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올려서 마치 그것이 재생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생인지 재개발인지 그런 게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재개발이 갖고 있는 문제점 무지하게 많은 거 아시죠? 또 재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업 주체, 사업 방식, 사업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누가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개발은 한꺼번에 쫓아내는 거고 재생은 한 명씩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속에 참 묘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뭐 재개발이야 뭐 잘 아시겠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특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공동체를 다 파괴하고 아파트 들어서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재생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재생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독일의 에센이라고 졸편하는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잘 내면 한 5분 이상은 걸려서
이거 다 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독일의 공업지대, 탄광지대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보시면 아마 설명을 하죠. 안 하고 넘어가기 섭섭하다. 독일의 에센 지역은 여기 이제 독일의 서부 지역이죠. 보통 이제 루르 공업지대라고 하는 이런 공업지대인데 탄과 철강 산업이 발전했던 것이죠. 주로 이제 탄전지대예요. 탄전지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이 에너지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다 보니까 석탄 산업이 쇠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쇠퇴하게 되니까 이 지역의 공업단지들이, 산업단지들이 다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부동산 업체들 여기를 뭐 유력 관광지역으로 개발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에 뭐 지방정부, 시정부, 전문가들 그렇게 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공업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살려서 진행을 해보자 라는 것이 합의가 모아져서 이 지역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공장의 위험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남겨두고 바꾸는데 이게 이제 이게 본향기라고 하는 건데 수직갱도예요. 수직갱도에서 이 탄을 캐면 탄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본향기 이게 랜드마크 같은 것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 지역 일대가 이렇게 아주 그냥 회색빛의 공장지대였다가 주변은 이렇게 녹색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때가 되면 여기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모여서 축제도 벌이고 그런 것인데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박물관으로 만드는데 이 탄광 채탄을 했던 건물이죠. 이걸 이제 루르 박물관을 만들어갖고 여기 당시에 이제 채탄 작업을 썼던 뭐 여러 가지 기계나 도구, 그다음에 작업복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전시해 놓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이제 선사시대부터 선사시대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이렇게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 있던 곳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본의 있는 세계적인 상은 노벨상이라고 얘기하듯이 산업 디자인에 있어서는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상이 있어요. 이 상을 여기서 수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된 작품들 여기서 전시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었죠. 그게 되게 많아요. 이 건물 내에 뭐 전망대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이게 또 아주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제초소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 풀장이에요. 풀장인데 아주 원리가 간단해. 저 풀장을 만들었는데 컨테이너 반 뚝 잘라갖고 뒤집어 엎어갖고 이렇게 놔가지고 풀장을 만든 거야. 놀러오는 사람이 여기서 풀 즐겨.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이건 뭐예요? 거꾸로 스케이트를 탄단 말이에요. 굉장히 스케이트를 타. 이게 이제 제초소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초소인데 제초소에는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럼 열을 식히게 돼요. 식히기 위해서 수로가 필요한데 이게 한 1kg 정도 되는 수로인데 가만 놔두면 이게 겨울에 오죠. 스케이트 타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이제 이 탄을 캤던 우리 노동자들이 탈이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공연장을 내부에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곳인데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이 SNC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경우를 거쳐서 2001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 지역이 지정이 됐고요. 산업시설인데 우리 일본 하면 일본의 군함도가 근대 산업시설로 지금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많지만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로 선정해서 문화 수도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 예센 지역이 2010년도에 문화시설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 이 화려했던 사실 이 루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로 보면 독일 산업혁명의 출발지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폐망 이후에 독일이 소위 말하는 라인강 기정을 일으켰던 이 지역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재생됐죠. 반면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사북입니다. 그렇죠? 이 사북에 있는 동원탄자국의 큰 탄광지대인데요. 여기도 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뭐 굉장히 경기가 좋을 70년대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그다음 80년대에 우리 잘 알고 사부 사태가 한번 났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초반에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탄광지였는데 아까 봤던 SH와 이 사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 모습이 바로 강원랜드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강원랜드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이었고, 이 지역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이유, 이런 것들인데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전부 다 드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무슨 뭐 전당포, 그다음에 이런 뭐 용시설들 이런 것만 잔뜩 있고요. 여기에 돈 들고 왔다가 다 날리고, 여기 자기 차도 이제 다 맡기고 안 찾아가는 고급차들이 많고요. 결국은 다 있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버린 신세가 됐던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나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유사한 지역이라도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네. 이런 거 다 합니다. 왜 도시재생이 지금 필요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외형적 성장은, 경제 성장은 뭐 세계 10위권에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삶의 질서는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런데 특히나 이제 도시를 놓고 봤을 때는 도시에 있어서는 도시가 쇠퇴한다라고 하는 걸 따지게 됩니다. 쇠퇴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쇠퇴를 따지는 기준은 우리나라 이제 도시와 관련된 쇠퇴를 따질 때 세 가지를 갖고 따진다는, 인구가 변하는 거죠. 특히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 그다음에 그 지역에는 사업체 수가 감소한다. 또한 노후한 건축물이 증가한다. 이런 걸 갖고 쇠퇴도를 따져가지고 이 지역이 쇠퇴 지역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전국 쇠퇴율이 69%다. 이런 거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시도 이제 도시가 인구가 막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새로운 건물들도 지어지고 집들도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점에 왔을 때 40년, 5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대부분 다 새로 들어서는 것도 여전히 많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노후도가 이제 쇠퇴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연평균 한 1.5%씩 심화된다고 그래요. 재생과 재개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있는 낡은 건물들 싹 없애버리고 주거들 다 없애버리고 세우는 거잖아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단순히 이런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재생합니다. 공동체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제적 재생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환경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바꿔나가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마을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형성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나라 도시정책의 변화인데 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당연히 요즘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본인 집권 기간 5년 동안에 매년 10조씩 해서 50조를 투자하겠다. 도시재생에 이렇게 발표를 했죠. 확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약간 허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 절반이 이제 주택도시 보증공사라고 보통 허그라고 그러는데, 이제 허그 자금을 사실 이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빚이야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하잖아요. 허그가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 융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융자와 투자는 다른 거잖아요. 투자는 딱 집어넣었다가 성공하면 돈 버는 거고, 뭐 안 되면 그냥 뭐 돈 날리는 거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받는 입장에서 융자보다 투자가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근데 허그라고 하는 것은 융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얻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거기서 절반이 줄어들게 돼요. 새로 창출한 순수하게 투자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뭐 50조를 하겠다고 해서 다 들떴죠. 그래서 뭐 해마다 한 뭐 90곳씩 지정을 하고 또 지정을 해놓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뉴딜 사업이 나오게 됐던 핵심적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제 2013년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도시재생 이제 선도 지역, 일반 지역에서 이제 지정을 하고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지원은 규모가 컸어요, 단위가. 주로는 이제 이런 큰 SOC 시설이 있는 곳이나 항만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에 지붕에서 물이 새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항만이 잘 되건 역세권이 발전하다 나는 무슨 관계야.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체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걸 해서 조금 규모를 작게 만드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도시재생의 어떤 이 혜택들을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일정하게 변화하는 게 뉴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거 복지와 관련된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거가 공동체 회복, 도시의 활력 회복, 특히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 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빠지면 뭐 안고 없는 찐빵처럼 재미없는. 그래서 늘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늘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양질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고 그런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고 그 창업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회적 경제 쪽으로 연관되어 있죠. 특히나 한 것이고요. 안 넘어간다. 왜 안 넘어가지?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재생과 관련된 부분 5가지 유형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면적이 커지고 투자하는 돈이 많아지고 오른쪽으로 가서 규모가 작아지게 되고 지원하는 금액이 작아지게 되죠. 이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제 기반형, 중심시 가정, 일반 이렇게 큰 단위로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주거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5만 제곱미터 이하의 우리 동네 이게 이제 뉴딜 사업의 내용들이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천의 인천형이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희망지 사업, 뭐 더불어마을 사업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종복 시장 당시에 있어서는 뭐 애인마을 사업 이름만 바꾼 거고 옛날 송영기 시장에 있을 때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라고 이름으로 해서 이름만 바뀌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가시다 이거 다 아시다. 봅시다. 자, 이거 하나만 봅시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은 도시재생의 주체는 크게 세 부분이에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크게 세 가지 축이에요. 그 중에 물론 중요한 것은 살고 있는 당사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도시재생을 할 때는 주민협의체를 만들게 됩니다.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달리 얘기하면 주민공동체의 형태인데 주민협의체를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에 이제 지원을 해 주민 역량 강화 사업도 하게 되고 우리 마을에 진짜 뭐가 필요한지 스스로 계획도 세워보고 그러는 건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이 재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해나가는 것은 용역사를 끼고 용역사가 그걸 만드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은 형식적으로 뭐 설문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든 계획을 갖고 선정되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주민들은 사실은 주민이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참여하기보다는 객체와 대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런 정도가 되게 되면 돈이 들어와도 결국은 그 돈을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쓰여지기보다는 아까 엉뚱하게 잘못 쓰여져 가지고 낭비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개선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주민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은 감시원마을 가보셨죠? 가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오른쪽은 가보신 분 계시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여기는 잘 알고 있는 산토리니라고 하는 그리스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비슷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약간 예쁘긴 해. 산토리니.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제가 비슷한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비슷하게 보았는데 이상 더 비슷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보기 계획이냐 유형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합천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쪽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한 해에 방문객이 막 300만 명 정도가 찾을 정도로 북적거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광고에서도 뭐 관광 오는 건 좋은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용히 좀 다녀라 라고 하는 공익광고가 나올 정도로 많은데 여기 잘 들여다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특히나 이 지역 주민들이 주민 협의회를 만들고 이걸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바꿔서 하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별도로 또 마을 기업을 몇 개를 만들어요. 마을 기업 사업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지역에 유명한 뭐 감내 카페, 맛집, 그다음 고래사원 유명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요. 창출된 수익을 갖고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게 되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단, 그다음에 그렇게 확보되고 있는 수익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개선사업단이라고 하는 이제 집수리 등등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업도 하게 되고요. 민박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 사업단도 합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엄마 손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는데 김밥집도 운영하고 여기도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뭐 우강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 공간들이 있는 곳에는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들어가 살면서 사실 지역 주민들 교류도 하고 예술 작품 활동도 하고 이런 곳인데 여기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왔던 분들이 이런 이제 아트숍 만든 뭐 공예품이나 것들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시설도 만들고 주민들과 같이 공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협동적으로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죠. 인천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천을 보면은 인천은 전국 다른 어떤 곳과 달리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도시라고 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그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죠. 공업도시로서 우리 국가 발전이 견인시작가 됐고 공업도시여서 산업단지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섬이 있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카테고리를 한번 지어본다면 인천에서는 어떤 이렇게 이 범주 속에서 이 재생이 될까라고 말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도심 지역. 인천 뭐 송도나 청라 빼고 뭐 대부분 다 원도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원도심 낙후된 스티한 원도심을 살려야 되는 원도심 재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도 뭐 지금 이제 뭐 제조업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이 이쪽에 변화하게 되잖아요.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새로운 이제 산업단지 고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 첨단 산업, 그다음에 뭐 기타 같은 뭐 화재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과 이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인데 다 그렇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산업단지도 과거의 제조업 그대로 유지해 갖고는 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재생해야 될 필요와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섬이 있잖아요. 섬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섬도 굉장히 공동화되고 있어요. 고령화되고 있고 섬 재생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생해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한 대단히 좋은 이제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섬도 재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연대나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인천 내항과 관련된 이 부분이 항만 재생과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 진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크게 보면 한 7-8가지 정도. 일단 도시 진행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일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있는 사업이 도시 진행 뉴딜 사업입니다. 뉴딜 사업이 인천에서 총 18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대 뉴딜 사업을 하기 전 단계의 예비 사업, 준비 사업. 이전에는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조세대 예비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3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1년마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걸 따지면 10여 군데 되는 거예요. 10여 군데까지 한 6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게 3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들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까이 이제 그 부평 삼릉 쪽에 보면은 옛날 미쓰비시 주사택이 있는 여기나 그다음에 이제 동구 만석동이나 이쪽에 있는 새들마을 사업. 거기는 정말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정말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옆에 생활권에서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희망리 사업과 더불어마을 사업이 있는데 구분해 보면 그런 거예요. 위에 뉴딜 사업이나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새들마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 국비가. 그래서 특히 이제 뉴딜 쪽 관련된 사업은 이제 사업을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게 되면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50%는 군구 단위가 하는 사업들은 그 중에 25%를 시가 되고 나머지 25%를 군구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대5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희망지나 그다음에 더불어마을 사업은 이거는 전액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사업 기준으로 따져보면 시비가 90%, 공급비가 10% 정도가 투여됩니다. 이거 사업이죠. 그런데 이건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이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인천형이 아니라 별 차이가 없어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유형과 실제로 프로세스는 차이가 없는데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더불어마을 사업이나 희망 사업 자체가 많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거 이제 재개발 재건축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 해야겠다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좀 시간 있으면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런 겁니다. 이건 수익성을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민들은 하고 싶어도 시공사가 안 붙는 거야. 그들 뭐 아파트 올려가지고 돈 버는 데인데 이거 해봐야 분양 안 되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돈으로 갖고 따지니까 수익성을 따지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은 대규모적인 이런 재개발 재건축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주택정비사나 자유주택정비사업처럼 2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주택정비사업은 20가구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자유주택정비사업은 20가구 이하로 해서 작은 단위로 하는데 이게 재생지역에서 주거 환경이 워낙 안 좋은 곳은 이제 그야말로 재개발처럼 허물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단지 수가 이 가구 수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만큼. 왜?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특히나 원도심은 낙후되어 있고 고령 인구들이 많아요. 근데 고령 인구들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이도 젊고 뭔가 그래도 미래에 대해 앞으로 더 살 희망이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좋은 데로 가고 싶은데 연세 드셔갖고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야 그거 언제 그 아파트라 가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내 난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겠다 라는 분들의 동의를 잘 안 해줘. 그래서 바로주택 정비사업 잘 안 돼요. 몇 개 안 해요. 그 다음에 자유주택 정비사업 20가구 미만이긴 한데 3가구 이상 합의를 걸어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2가구 정도나 맞춰서 할까? 그 정도로. 사실 괜찮은 취지의 제도인데 아직은 허점이 있어서 사실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뉴딜 사업지는 지도를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표로 만들어 갖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에 5개 도가 지정이 됐고 2018년도에 5개 그다음에 19년도에 5개 그다음에 올해는 한방마을이나 연수계 한방마을이 한 군데 돼서 그게 16개죠?
16개인데 그 앞에 이제 뉴딜 사업 이전에 도시의 일반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계양 창조도시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 강화도에 왕행인 문화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총 18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군구별로는 하나씩은 최소한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10원 덕거리고 보면은 내가 사는 구에서는 한두 군데는 하는데 근데 재개발처럼 이 도시재생은 떠들썩하지가 않아요. 눈이 잘 떼지도 않고 진척 속도도 좀 느린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몰라. 도시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계양 상대 도시 관련된 특히 저기 이제 내양 관련된 것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안 드려도 그죠? 모르세요? 여기에 돈은 들어가는 돈만 해도 5,6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죠. 근데 이 돈에는 이제 보통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여기 보시면 여기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마중물 사업에만 돈이 들어가고 요 돈이 국비와 지방비가 5대5로 매칭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아까 표를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5가지 유형이 있고 그 유형마다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규모가 작은 데는 3년부터 규모가 큰 데 이런 데는 6년까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사업 기간은 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있는 이 돈을 쓰는 기간이에요. 그 외에 이제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각종 이제 연관돼서 각 부처와 관련된 정부 부처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을 또 따와서 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이어 재생할 때 별도로 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 돈을 내서 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기업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이런 데는 공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계양 창조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양 189도 재개발 사업인데 이거는 이 계양 창조도시 마중물 사업하고 상관없이 요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는 항만공사 지금 되고 있죠. 초기에는 뭐 LH도 등장했다, LH 빠져나갔고 이런 이 사업에는 주요 예산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업이 선정될 때는 마중물 사업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중물 사업에 이 도시재생 사업의 거의 예산의 90% 이상은 하드웨어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건물 짓고 뭐 기반 시설 깔고 이런 거죠. 뭐 이천은 내양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내양이 있고 이천은 이제 위쪽으로 가면 북항이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남항이 있고 더 내려오면 신항이 있고 그다음에 내양 옆에 연안부두에 연안항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묵동량으로 따지면은 과거 이제 수도권의 관문이어서 여기는 수출이 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능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하셨고요. 요즘에 배가 굉장히 커져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도크로 되어 있잖아요. 조수관만의 차 때문에 도크인데 이 도크가 통과할 수 있는 이 도크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1만 톤급이 통과하는 곳이고 하나는 5만 톤급이 통과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5만 톤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요즘에 상선들을 보세요. 초대형 상선 20만 톤 이런 게 오는데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과해?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재배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양 쪽은 주거지 쪽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목재나 고철 등 이제 벌크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내서 그거는 다 북쪽 북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신항 쪽은 이제 맨 밑에 있는 신항 쪽은 컨테이너 선들 컨테이너 관련된 항이고 이제 남항 쪽이 있는데 남항 쪽에는 주로 이제 여기도 이제 화물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페리오나 그 다음에 크루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여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제2여객 터미널이 일로 갔잖아요. 국제여객 터미널이 일로 갔잖아요. 남항 쪽으로. 그렇게 이제 기능을 배치했는데 이 기능 배치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중요한 것은 빨리 내양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 선사나 이런 데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고 계속 개기고 있죠. 그거 꼭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항만공사는 살아있는 이 항구라 그래가지고 그들 내보내면 안 된다. 계속 그런 식이었는데 뭐 그게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핵심적인 거는 여기 지금 요 끝에 붙어 있는 이게 이제 올드나버라고 하는 곳인데 항만공사가 이거 공사하고 5천억에 비싸졌어요. 걔들 그거 갖겠다고 지금 그 계좌를 떨고 있는 거죠. 기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상상 플랫폼 아까 189도 관련된 상상 플랫폼 사업은 이제 이게 이제 이 관련되어 있는 공기업 사업으로서 같이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70%는 지금 이 사적 공간, 30%는 공적 공간으로 그리고 이제 합의를 봐서 30% 공적 공간은 이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70%는 아직 민간 사업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 과정이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를 했습니다. 전국인들 굉장히 크게 해서 유명해졌던 지역이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계속 지금 이제 항만 재생 갖고 싸움을 하고 있죠. 핵심적인 거는 항만공사가 땅을 갖고 있는데 자기 돈을 계속 어쨌든 그냥은 못 주고 어떤 빚을 갚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 최근에는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사업 시행사가 돼가지고 시행자가 돼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정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거 보시고요. 몇 군데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창조주의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 가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강화도 이제 왕에게 중심의 문화학교 사업이라고 하는 곳인데 2016년 지원되어 여기도 마중물 구체로서 지자체 사업 쭉 있습니다. 강화도는 우리 역사문화 자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왕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왕과 관련된 역사가 있잖아요. 가까이 조선 25대 철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몽골 침입에 의해서 당시 고려의 조정이 강화도로 도망을 갔는지 실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60년 버텼죠. 곳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오는 철종이 이제 한양으로 가기 전에 짧게 제왕 수업을 받았던 것이고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재생 대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저런 교육들을 좀 받게 되는 거죠. 어디나 다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직물이라고 해서 강화도 이제 방직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신도직물이 가장 컸죠. 지금 이제 그 강화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성공의 성당이 있는 거기 다 신도직물 땅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상징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시장에 청년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 지금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기만 이게 이제 전임 군수가 했던 사업이라서 지금 군수가 관심도 안 갖고 관리도 잘 안 되니까 다 망하고 내가 몇 달 전에 갔는데 딱 전부 하나만 남아있더라고요. 저희 재생은 잘해야 되는데 아주 상징적인 건데 이 도로를 잘 바꿔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좀 느껴지는 거 없어요? 왼쪽 사진은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강화도는 이제 고령자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게 되면 웬만한 도로들에는 다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수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만약에 우리 저 어르신들이 여기 한여름에 땡볕에 여기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황당합니까? 그렇듯이 잘 못하면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 더불어마을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센터를 꼭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초창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커뮤니티 센터 필요하지 않고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예산에 이걸 안 집어넣는가 사업 계획이에요. 그렇게 사업 기간이 끝나도 이걸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탄하고 있지. 그래서 강화읍 이왕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강화군수가 이게 전임 시장이 했던 전임 군수가 했던 이 강화읍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안 짓고 남산이라고 하는 좀 떨어진 곳인데 규모가 좀 작죠. 여기는 사람도 적고 거기다가 60짜리 건물을 올리겠다. 별짓 다 해요. 있고 그다음에 조양방직 가보셨죠? 조양방직 가보셨는데 이 조양방직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조양방직이 조양방직의 외부 사람들이 연호로 따지면
조양방직을 방문해서 거쳐가는 사람이 아까 왕의 길이라고 하는 곳에 2,500을 드렸는데 여기를 왔다 가는 사람, 외부인들이 왔다 가는 사람이 조양방직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방법 하나. 그래서 웃기게도 이 아까 왕의 길 그 도시생사와 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양방직을 오는 사람들 글로 끌어들일까 이걸 고민하는 게 요즘에 아주 그냥 고민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건 아니에요. 옛날 방직 공장 다시 살렸어요. 하겠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런 묘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서구 상생마을인데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SK 석유화학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과 여전히 이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잠잠해지긴 했지만 SK 석유화학이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 이제 파라다임이라는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발암 물질이 부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파라다임이라는 이거 갖고 이제 주민들이 싸우다가 결국 이제 일부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죠. 그래서 상생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상생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 300억 가까이 드는 돈을 이제 SK석유화학이 지역에 내놓게 되죠. 그래서 정확히 금액은 알 수 없지만 한 3분의 1은 이제 이런 위험시설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뭐 차단하기 위한 뭐 그런 데 쓰고 한 3분의 1 정도는 저희 장학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을 썼던 게